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분 좋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독일 지수를 필두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이 제로금리 시대에 유럽 증시가 다가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히고 또 러시아 가스관이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기 전에 코인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로 위치해 있던 분이죠. 이 플랜비.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 8만 달러 선에서 이 가격이 꺾이자 그대로 물매를 맞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플랜비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주 이평선 위로 올라서기만 한다면은 강한 강세 흐름으로 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올랐던 코인 가격, 지금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위까지 다시 재돌파를 해줬거든요. 이 선을 넘기만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외신들은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다시 1,000억 달러를 다시 재돌파해줬습니다.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8% 가까이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무려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 23,400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2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약 한 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자 이 업계에서도 이를 두고 상승 원동력 그리고 향후 배경에 대한 이 업계 분석이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들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 코인데스크의 에드워드 모야 오완다 수석 시장 분석가는 이 세계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도 견실한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가격대로 비트코인이 2주 동안 안정세를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번에 크립토 겨울이 드디어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23,000불을 넘어서는 이 현재 지점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모멘텀의 변화 자체가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장세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19,000달러에서 22,000달러 박스권에 갇혀있던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23K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투기적 모멘텀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긍정적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정적이게 전망하는 이 업계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지금의 반등이 말 그대로 진짜 반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이유로는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에 물린 물량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숏 포지션에 이 매도를 걸었던 투자자들이 무려 1,500만 달러를 유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연속 8,8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크립토컨트 또한 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인 SSR 지표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현재 해당 부분이 저점 구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수 압력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리스크로 존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예상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에 23K를 돌파해 주면서 다음 목표가로는 26K가 현재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완전한 상승 채널로 돌아섰다고 분석을 하면서 기존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여주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23K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고점인 26K까지 도달해 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대장주죠.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4%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현재 무려 5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1,500불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가 53위는 이 서베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1,7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500불을 넘었기 때문에 1,700불의 고점이 마냥 높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서 2030년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1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 그중에 패널들 중에 78%는 이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9월 달에 있을 이더리움 메인넷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한편 이더리움의 투자 수익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나라고 봤을 때 데이터에 의하면은 투심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는 지표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해당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위와 4위 테더 그리고 USD 코인이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5위의 BNB도 전일 대비 4%, 일주일 전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현재 가격 270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전일 대비 4%, 일주일 전 대비 20% 오르면서 현재 0.3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다도 일주일 전 대비 23% 오르면서 현재 0.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바이낸스 USD 전일 대비 큰 상승폭 없이 가격 일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솔라나도 큰 폭의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3%, 일주일 전 대비 40%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가격 45불이고요. 도지코인도 전일 대비 5% 오르면서 현재 가격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업계 전문가는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굉장히 긍정론자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개당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좀 예견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기능 그리고 채택 속도를 고려를 했을 때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50만 달러에 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게 됐을 때 또 아래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또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암호화폐 가격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이 암호화폐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스터디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진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관 자산 규모가 큰 13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무려 1경이 넘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이 대출, 이 파생 상품 소식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우리 업계에는 또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BNP 파리바와 메타코 모두 이 해당 파트너십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은행권 같은 경우도 이 해당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금융권에 허용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제한 없이 자기 자본 1% 이내 투자도 허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을 비롯해서 각종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직접 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은행권은 우선 이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 업무 확대를 건의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특유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이르면은 이번 달 안으로 출범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커져가는 가상자산 규모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도 발빠른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글로벌 이슈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간밤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좀 체크해보면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 줄 만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채권 시장의 대표적인 경계 침체 척도죠.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폭이 20년 만에 최대로 좀 확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론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걱정할 만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떤 수준일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채권 시장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같은 금리도 이제 계속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이제 10년물을 대표물로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금리가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월 초에 한 1.6%대 불과했는데 전일에는 이제 3.02%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미국 국채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0.7%대였는데 전일에는 3.23%로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금리 차가 22bp에 달할 만큼 계속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경기가 향후에 침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에 비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같이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별도의 시장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장단기 금리의 이제 결정 과정이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변동에 좀 큰 연관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단기 금리는 그거에 대해 발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기 금리는 물론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지만 이와 다르게 이제 시장 수급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는 일단 장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계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 금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자금 중에서 많은 자금이 이제 미국 달러 채권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달러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률 자체가 좀 평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강하게 있는 이유는
뭐 그나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뭐 침체 속도가나 아니면 침체 폭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침체 가능성이 계속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지금 뭐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안정적인 미국 쪽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에 대한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장기간 동안 이제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과거 사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된 후에 1, 2년 내에 경기 침체를 맞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13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걸 분석해 보면 13번 중에 10번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6번의 경기 침체 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 중에서 2년물, 10년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년과 10년의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뭐 4-5달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던 게 사례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과 10년물보다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과 10년간의 금리 격차가 최근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에 연초에는 이제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면서 2.51%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연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을 정도에 3%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연준에서 연말의 기준금리가 3.5%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 내외에서 지금 횡보 국면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개월물과 10년물이 금리 역전 아마 가을께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실 땐 이런 점도 좀 유념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최근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역전 현상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3개월물이랑 10년물의 역전 현상을 보는 것이 더 단기적인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채권 투자 혹은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 가운데에서 지난해 6월에 발의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의 표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정확한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작년 6월 달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첨단 산업 지원 관련된 법안이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상원과 하원의 그 법안이 같아야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법안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 계속 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육성 법안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이제 의회에서 그 작년에 이제 통과됐었던 첨단 산업 육성 법안 중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만 따로 빼내서 지금 별도의 법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아마 상원에서 이번 주에 아마 통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작년에 나왔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520억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반도체 투자 금액의 25%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을 혁신하고 근로자 교육 예산 등을 이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생산 업체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보조금이나 인센티브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인 이제 팹리스에서 그동안은 이제 반대 입장을 계속 좀 피력을 하면서 법안 처리가 상당 부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팹리스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아마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안 내용에 보면 조금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에서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투자를 불허하겠다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 얘기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거에 인식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영 공정인 28나노 이상의 공정에 대해서는 중국 건설이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첨단 공정인 28나노 이하의 공정에 대해서만 중국 건설이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 때문에 일단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아마 정치권에서는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의 미국 내 투자가 아마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공장 건설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지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7월 달에 착공하기로 있던 일정을 법안 처리 이후로 무기한 연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의 착공 여부는 아직 좀 미정으로 그렇게 이제 남아져 있는데요. 아마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착공 일정이 새롭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이라는 부분이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고요. 최근에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프레시 공장이 이제 다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증설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우시 공장의 EUV 장비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국 반대로 지금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의 제재가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아마 중국 내의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주도의 이제 치포 국가 반도체 4개국 이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중국의 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짚어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이 보류가 됐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으니까 투자자분들도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LG화학 연구개발 캠퍼스를 찾으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온 대표적인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 그리고 공급망 문제 해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른바 프렌드 슈어링으로 경제 성장을 굳건히 이뤄나가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영향을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미안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와 이제 면담을 가졌고요. 아마 오늘은 이창영 하는 총재와도 지금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이 재무장관이 올 만큼 한미 간의 경제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국내의 기업들이 그만큼 부각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앨런 이제 장관이 들어오면서 한미 간의 이제 통화 수학 관련된 부분이야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LG 화학의 이제 LG 사이언스를 방문했다라는 거군요. 그건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제 산업체를 방문한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최근 첨단 산업의 공급망 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반영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의 동맹국가의 협력, 그다음에 공급망 구축을 향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동맹 강화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측면은 국내에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다소 좀 불편한 측면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국내 원자재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조심을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 재무장관이 이제 이렇게 산업시설을 방문하면서 국내 기업의 이제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입지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업황 개선이 지금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최근 들어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입장에서부터 보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대형 IT 기업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PC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D램,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최근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아직까지 투자를 장기간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문으로 이 반도체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등 이러한 산업 부분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방한 일정과 더불어서 이슈 체크까지 해봤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요. 네,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뭐 로이터 통신이 얘기하는 뭐 7월 22일 날 뭐 러시아 가스관 재개 가능성 보도로 인해서 큰 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 3%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4.6%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도 아마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저점이 2,422포인트를 기록했었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내일에 과연 2,422포인트를 돌파할지 여부에 아마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2,422포인트가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상적으로는 2,500포인트까지도 단기적인 랠리가 가능할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22조 7천억에 불과할 만큼 계속 이제 거래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이제 움직임에 좀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지금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코스피 관련 쪽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향후에 뭐 반도체 그 공급난이 좀 좀 완화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주의 이제 수출 성장세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마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는 측면에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매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이 시간 FP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상승을 했고 화요일 어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좀 풀이를 해볼까요? 사실 이제 어제 좀 이제 애플발 좀 약간 악재가 좀 있었죠. 네. 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축소를 하면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해외발 뉴스들이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연예인이나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애플까지도 긴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큼 경기 전망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많이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기 전까지 유가를 좀 잡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겨울 되면 북반구에 이제 당연히 지금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다시 한번 또 환율을 좀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좀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좀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뭐 고용에 대한 축소 혹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 재검토라든지 뭐 유가 관련된 부분들, 환율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계속 근데 반복된 뉴스들인데 이러한 반복된 뉴스들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센티미들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뉴스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FOMC가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볼 때는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75bp에 대한 부분들, 뭐 100bp는 거의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제거가 됐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좀 대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지수를 많이 눌렀죠.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라든지 코로나19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선순환의 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를 좀 제외하고는 이제 최근 3일간 보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에서 그래도 한 1조 3천억 이상의 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한 7천억 정도, SK하이닉스를 2,500억 정도를 좀 샀는데 최근 8일 정도 중에서 지금 7일 정도 지금 외국인이 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반도체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분명히 좀 악재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지수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발 쇼크 때문에 국내 증시가 부담스럽게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급적으로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올라온 섹터군들도 좀 보면 제약, 바이오 등 관련된 이슈들에 좀 민감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등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백신부터 뭐 진단키트까지 제약, 바이오도 다양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강달러 현상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그렇지만 애플도 별 수 없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올랐던 섹터군들 중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또 강했던 쪽이 폐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관련돼서 좀 꾸준히 볼만한지 궁금한데 폐배터리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이제 성일하이텍 지금 일반 이제 청약 공모주 청약이 좀 마감이 됐죠. 네. 사실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섹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서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섹터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좀 아웃퍼폼했던 2차 전지 관련돼서 이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좀 지나게 되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뭐 재활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한 3, 4년 뒤에 어떤 사이클을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가 2019년, 2020년 정도부터 좀 어떻게 보면 개화가 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가 볼 땐 폐배터리 시장이 완벽하게 개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일 하이텍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군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이 폐배터리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테마보다는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섹터에서 2차 전지에서 좀 일을 하면서 오히려 폐배터리로 지금 사업이 확장되는 어떤 그러한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사실은 좀 자회사가 많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HN 같은 이제 좀 상장사도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를 좀 보시면서 이 회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제 성일 하이텍이 상장하기 전이겠지만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유일하게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좀 두 번의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좀 생산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모 그룹에서 코스모 화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좀 추출물을 하게 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사가는 약간 이러한 좀 그룹 내 선순환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제 좀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좀 종목도 있습니다. 폐배터리 장비 사업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올해 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좀 관련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좀 움직였던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정 매매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일 하이텍이 어떻게 보면 상장하기 전까지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장할 때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 대체는 분명히 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종목들 좀 눌릴 때마다 좀 차근차근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러한 전략도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올랐던 섹터 군들 중 2차 전지 안에서 이 폐배터리에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FP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28일 날 이번 달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일반 공모청약의 경쟁률이 1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어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투자 시점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들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유럽 증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죠. 에너지 공급 이슈도 있었고 이제 러시아를 좀 등을 돌리면서 이제 유럽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가스관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좀 큰 폭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발트해를 관통해서 독일까지 연결이 되는 가스관이죠. 노르트스트럼을 통해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다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암시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맞아요. 시나리오가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은 이제 푸틴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수 그 없죠.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시나리오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언급이 맞습니다. 되면서 네. 특히 EU 관련돼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2에서 또 그런 좀 전망이 좀 나왔고 또 유로존 관련돼서는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CNBC를 통해서 시나리오가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발표가 됐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어떤 그러한 뉴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EU에서 러시아의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에 어떻게 보면 화답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자 우위에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EU와 어떤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미국까지 어떤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독일 성장에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UBS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럽 회사채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분명히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급량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는 게보다는 이 점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목요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일이죠. 이때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관련돼서 어제와는 180도 다른 또 뉴스가 나와서 좀 긴급하게 이런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독일 지수 같은 경우 2% 넘게 좀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 가스관 재개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는 점, 그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또 미쳤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유로화가 만약 안정이 좀 된다면 강달러 현상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있을까요, FP님?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걸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결국 이제 달러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가장 좀 많이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국 유로화인데 그렇죠.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달러가 상당히 좀 당연히 강세가 되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유로화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래도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게 ECB 관련돼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들 여기 또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호재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환율의 안정화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사실은 이제 원화가 이제 원달러 관련돼서는 이번 주에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꼭지에서 약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 통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유로화의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사실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하죠. 유럽의 그렇죠. 어떤 상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유로화의 어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봐야 달러 인덱스가 좀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달러 인덱스 수치는 여전히 높다.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로화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달러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민감한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로화 관련된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장중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끔 좀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잘 가면 오늘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을 딱 긋는 날도 있고 좀 커플링이 되는 날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네. 이제 반도체가 국내외 반도체 섹터가 좀 같이 움직인다. 다행입니다. 예, 그게 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18년도 같은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펀디멘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전환을 이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확실히 선순환이 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빠르게 선순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자동차가 좀 돌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어제 좀 반도체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재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숨통을 튑 수 있는 그런 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안 가스관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반등과 매물 이런 부분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결국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관련돼서 또 이제 수급이 관련돼서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한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선순환이 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들은 저희가 장중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낮 동안 서울이 31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3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가 체감 더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밤에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흐려지겠고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춘천 30도, 대전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다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한낮 기온 전주 32도, 부산 30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흐린 가운데 서해상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또 한 차례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